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수만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고 인터넷에는 무한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유튜브 강의, 온라인 코스, 팟캐스트, 블로그까지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 교육 시스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성적을 위해 암기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임시로 저장된 파일처럼 말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계발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자도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체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현인들은 모두 지식의 진정한 가치를 내면화해서 찾았습니다. 지식이 삶 속에 스며들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근본적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신 지식을 일종의 수집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책을 선택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에 이끌려 구매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구매 패턴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주문합니다. 마치 지식을 대량으로 비축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책들을 다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피상적으로 훑어보는 수준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자책, 오디오북, 요약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10분 만에 읽는 명저, 핵심만 골라 읽는 독서법 같은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식 습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요약본을 읽고 원서를 읽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핵심만 골라 읽고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지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정보들 사이의 연결, 맥락, 의미의 체계입니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논리로 전개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취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피상적 지식 습득이 사고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남이 정리해 준 것만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세가 굳어집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일종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알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보를 가지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지식이 실용적 가치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식의 더 깊은 가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혀줍니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철학책을 읽는 이유는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 삶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고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역사책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실들을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하우투류의 책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실용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식 없이는 피상적인 기술만 습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지식만 학습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나 창의적 탐구보다는 정답 찾기에만 집중합니다. 교사들도 이런 요구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자기개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만 선별적으로 학습합니다.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성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식의 파편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는 개별적 정보들만 축적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파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양한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새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적 지향적 학습만 하면 이런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식의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표면만 훑어보고 넘어가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어려운 내용을 만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어려운 내용과 씨름할 때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붙잡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쉬운 길만 택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학습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빠르게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깊이 읽으려고 합니다. 정보 수집보다는 사고와 성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한 지식을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반복해서 되새기고 다른 지식들과 연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서 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지식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까?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혹시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읽은 책의 권수를 세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지식의 목적을 되찾을 때입니다. 지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식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지식이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입니다. 올해 몇 권 읽었어요. 이것이 독서 모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마치 책을 읽는 권수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한 달에 10권씩 읽어요. 저는 작년에 100권을 넘겼어요. 이런 대답들이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100권의 책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지식들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책의 권수이지 책의 깊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속도와 효율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의 풍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빠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빠른 자동차,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그리고 이제는 빠른 독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십시오. 속독법, 한 달에 30권 읽기, 10분 완성 독서법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치 빨리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 양 포장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책 한 권을 10분 만에 요약해드립니다. 핵심만 골라서 5분 완독. 이런 콘텐츠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요약본을 보고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는 읽지 않으면서도 그 책에 대해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독서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풍조가 교육 현장까지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두꺼운 책을 기피합니다. 대신 요약본이나 문제집만 찾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험에는 핵심만 나오니까요. 이런 이유로 깊이 있는 독서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깊이 있게 읽는 인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현대인들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SNS를 보는 시간이 독서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깊이 있는 독서는 뒤로 미룹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경쟁 구조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빨리 습득하는가가 경쟁력으로 여겨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업계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피상적으로나마 많은 정보를 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깊이가 없습니다. 표면만 훑어보고 넘어가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만나면 즉시 포기합니다. 둘째,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개별적인 정보들만 축적될 뿐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성이 없습니다. 빨리 읽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자기 개발을 위해 매주 두세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100권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3개월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읽긴 했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감동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독서의 한계입니다.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1년에 10권 정도밖에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독서 방식을 보면 다릅니다. 한 권을 읽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읽으면서 계속 메모하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결과 읽은 책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자의 논리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독서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양적 독서와 질적 독서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양적 독서는 정보 수집에 그칩니다. 질적 독서는 지혜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양적 독서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 잘 읽는 사람보다 인정받습니다. 이런 풍조는 독서 문화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빠른 독서법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대출 권수로 우수 회원을 선정합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는 읽은 책의 권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독상을 만들어 시상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이다.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더 좋다. 결국 학생들은 깊이 있는 독서보다는 많은 독서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책은 피하고 쉬운 책만 찾게 됩니다.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온라인 독서 플랫폼들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00권 읽기, 독서 마라톤 참가자 모집, 속독 챌린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열립니다. 마치 독서가 경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독서는 경주가 아닙니다. 속도를 겨루는 경쟁이 아닙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탐험입니다. 진정한 독서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10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욕구입니다. 독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은 책의 권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를 성과로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수를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권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편의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요약본이나 속독법이 편리해 보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현대인의 독서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독서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은 단순한 정보 저장고가 아닙니다. 저자의 사상과 경험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그 보물을 찾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빨리 읽기만 하면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표면만 보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주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책 읽기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답해보고 저자의 주장에 반박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없이는 진정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른 독서에서는 이런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질문할 여유도 없습니다.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사고력 향상입니다. 창의력 개발입니다. 인격 형성입니다. 이런 목적들은 양적 독서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질적 독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독서의 목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권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속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도 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독서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넷째, 편의성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요약본으로는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없습니다. 원서를 직접 읽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독서 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읽은 내용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독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와 양의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깊이와 질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독서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서의 가장 피상적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독서는 사유의 과정입니다. 저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존의 사고 체계가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독서를 관찰해보면 이런 사유의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따라 읽을 뿐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마치 텍스트를 스캔하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사유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은 사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유 자체를 회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을 보십시오. 학생들은 정답을 찾는 훈련만 받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답을 빨리 찾는 능력이 중시됩니다.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표준 답안을 외우도록 합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요? 같은 작품을 읽어도 독자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유하는 법을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정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저자가 훨씬 똑똑한데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들이 사유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저자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없다면 독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칩니다. 지식이 독자의 내면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사유 없는 독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동적 수용에 머물게 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해석이나 적용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존 지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파편화된 지식들만 머릿속에 쌓일 뿐입니다. 역사책을 읽는다면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암기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이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철학책을 읽어도 철학적 사유가 일상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경제학 책을 읽어도 경제적 판단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넷째,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는 단기 기억에만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창의적 사고가 억제됩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독창적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아지지만 통찰력은 부족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각각을 깊이 있게 사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즉시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독서에서도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깊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확신에 대한 욕구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애매하고 복잡한 것들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종종 복잡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유하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문을 갖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둘째, 반대 의견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읽은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추상적 지식을 구체적 경험과 연결할 때 진정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넷째, 다른 책들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충하는 의견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관점이 형성됩니다. 다섯째, 적용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읽은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섯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합니다. 사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독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지적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철학책을 읽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빨리 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철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는 천천히 읽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철학자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A는 철학자의 이름과 몇 가지 개념만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B는 철학적 사고 자체를 체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하는 독서의 힘입니다. 지식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지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래 기억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영역에 적용됩니다. 하나의 지식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 사고의 바탕이 됩니다. 기존 지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넷째,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지식이 단순한 알매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만나면서 계속 정교해지고 깊어집니다. 반면 사유 없는 지식은 어떨까요? 공허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가짜 보석처럼 반짝이기는 하지만 진짜 가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색이 바래고 빛을 잃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른 지식들과 만나면서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십니까? 사유하는 독서입니까? 아니면 소비하는 독서입니까? 책장을 넘기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생각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독서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뉴스, SNS, 유튜브, 팟캐스트, 책, 강의. 모든 곳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정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모든 조언들이 나에게도 적용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 해법이 정말 존재할까요?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신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베스트셀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으니까. 하지만 권위만으로는 진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잘못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 질문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타당한지, 신뢰할 만한지,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육은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답을 외우도록 하는 교육이 주류입니다.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수능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수동적입니다. 누군가가 제시하는 해법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계발서 열풍이 좋은 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이런 책에서 제시하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성장 배경, 성격, 환경, 목표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것일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간과합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만으로, 유명한 저자라는 이유만으로 맹신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런 자책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까?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즉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을까? 근거가 충분할까? 예외는 없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습관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 경험인지, 과학적 연구인지, 논리적 추론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 경험은 참고할 만하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 연구라고 해도 연구 방법과 표본 크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논리적 추론이라면 그 논리에 오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해석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장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날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을까? 일찍 일어나는 것과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일까? 내 생체 리듬에는 어떤 패턴이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 환경, 목표를 고려해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에는 실제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관찰을 통해 그 방법을 나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정보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지식 창조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냥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안감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다 보면 확실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권위에 대한 의존입니다. 전문가나 유명인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안감을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압력을 극복하려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위 의존을 극복하려면 건전한 회의주의를 기르면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나만의 신념과 생각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나침반이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기준도 고정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따라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정과 발전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과 자기 반성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정립된 신념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존의 생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문을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을까?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책은 단순한 정보 저장고가 아니라 사고를 자극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독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전문가가 말했다고,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맹신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질문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무분별한 수용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만의 신념과 생각을 형성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남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만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시험지에 정확히 기재될 때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지식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알수록 좋고 빨리 습득할수록 유리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고 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지식 습득 방식을 보면 이런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박제된 표본처럼 죽어있는 정보들만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책장을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훑어봅니다. 마치 정보를 스캔하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깊은 사유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속 재생으로 빠르게 시청합니다. 핵심만 골라서 듣겠다며 건너뛰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과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런 피상적 학습을 오히려 칭찬한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학습법, 빠른 습득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에는 효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면화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식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이것을 도덕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정답을 쓸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B는 정직의 가치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를 경험했고 정직했을 때의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이 삶의 원칙으로 내면화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지식을 가진 것일까요? 당연히 B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도는 지식과 내면화된 지식의 차이입니다. 겉도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화된 지식은 비록 적더라도 강력한 변화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표면만 훑어보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책을 읽는다면 철학자의 사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연결입니다. 그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자신이 용서했던 경험, 용서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때의 감정, 변화,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판적 검토입니다. 그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옳은 것인지, 예외는 없는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서 살아있는 지혜로 변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천적 적용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조정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찰과 수정입니다. 적용 결과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지식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많은 지식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면화된 지식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면화된 지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정교해집니다. 둘째, 전이성이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배운 것이 다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지식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셋째, 창조성을 촉진합니다. 기존 지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행동 변화를 이끕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의 일치성이 높아집니다. 지식이 삶의 원칙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섯째, 자신감을 줍니다. 확고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겉도는 지식은 어떨까요? 첫째, 일시적입니다. 금세 잊어버리거나 다른 정보에 가려집니다. 시험이 끝나면 사라지는 지식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파편적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는 개별 정보들만 축적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셋째, 수동적입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창조적 활용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넷째, 행동과 분리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큽니다. 이론과 실제가 따로 놉니다. 다섯째, 불안감을 줍니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왜 내면화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습득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 시스템은 이런 내면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습니다. 빠른 진도, 많은 분량에 쫓겨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만 배우려고 합니다.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진정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만 늘어날 뿐 근본적인 역량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습의 목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명확히 하면 학습 방식도 달라집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중시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 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지식이 살아있는 지혜로 변화합니다. 내면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참여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껴야 합니다. 감동, 놀라움, 깨달음 같은 감정적 경험이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몸으로도 체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 경험을 통해 추상적 지식이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화는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성찰과 적용을 통해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빨리 많이 배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깊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면화가 촉진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내면화된 지식은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이 향상됩니다. 표면적인 논쟁보다는 본질적인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면화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리더가 됩니다.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식의 적용 능력, 창조적 활용 능력을 중시해야 합니다. 결국 내면화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빠르고 많이 배우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깊게 배우는 길을 택할 것인가? 전자는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 왔습니까? 책장을 빠르게 넘기는 것에만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깊이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지식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면화에 집중하십시오. 책장을 넘기는 속도보다는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제대로 아는 것을 중시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지식이 진정한 변화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내면화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